어, 더 특별한 성장의 골든타임, 그리고 건강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건강 성장을 위해 좋은 성장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사실, 이 키가 크고 싶다는 욕망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지 연장술까지 나오는 시대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이 사지 연장술을 하는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뭐든지 수술이라는 것이 얻는 게 있는가, 잃는 게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꼭 정말 이득이 될 때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키 크고 싶다는 욕망을 너무 부추겨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자신이 태어난 유전자를 거부하고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래서 너무 그 욕망에 시달리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에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는 바로 사춘기죠. 이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은 쑥쑥 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성장할 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뭐 7에서 12cm까지 크고 여자아이들도 역시 6에서 11cm까지 큰다고 하니까 이때 우리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유전자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타고난 거는 뭐 어떻게 못 바꾸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후성 유전자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를 어떻게 키고 끄는 것인가가 정말 사실은 더 경쟁력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2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전자로 뭐 160cm까지 클 수 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주면 170까지 10cm를 이겨낼 수 있고요. 160cm까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섭생이 좋지 않으면 150까지. 그래서 결국 같은 유전자라도 150으로 멈출 수도 있고 170까지도 거의 20cm 차이가 난다 하니 정말 후성 유전자, 현대에 와서는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후성 유전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 도대체 이 160까지 크기로 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하면 150까지밖에 못 크는가? 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국 큰다는 건 세포가 큰다는 거잖아요. 세포가 크려면 세포에게 제대로 된 성장 호르몬을 이 나와서 세포에게 신호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다면 자, 성장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아남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의 교란이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해지면은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전달되는 이 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뭐 운동을 시키고 한다 해도 이 아이가 내면이 굉장히 불행하다면 크기는 많이 힘들고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심리적 스트레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양의 불균형도 심리적 스트레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뭐 정신적 스트레스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물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에너지가 순환을 하는 거죠. 움직여야만 세포에게 건강한 스트레스를 줘서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세포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인간의 자아의 관점에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를 봐야 돼요. 세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양의 불균형이다. 그러면 이것도 세포 수준에서는 스트레스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양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세포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또 너무 저염식을 한다. 근데 우리 몸의 70에서 80%는 물이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나는 목이 마르지 않지만 내 몸에서는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탈수 자체도 세포에게는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면 세포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는 뭐 걱정 근심이 없고 해맑고 걔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섬세하게 살펴봐서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를 좀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이 아까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커가는 세대하고 이 우리가 살던 세대가 달라요. 지구 환경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들의 그 환경적인 구성이 우리하고 달라요. 즉 환경 호르몬이 우리 성장할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환경 호르몬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몸에 있는 성 호르몬하고 이 환경 호르몬의 구조가 너무 유사해서 내 몸의 DNA는 이게 진짜 내 몸이 만들어내는 성 호르몬인지 밖에서 들어온 제노 에스트로겐인지 구분을 못 해요. 성 호르몬이 들어오면 내 몸은 성장을 해 버려요. 왜? 이 성 호르몬 특히 여성 호르몬은 뭐든지 성장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극대화되고 또 임신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난자가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성장을 한다는 건 뭔가 키운다. 즉 성조숙증이 오는 거죠. 성조숙증이 으로 크는 걸 우리는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건강한 균형 잡힌 성장인데 이게 굉장히 뭐 키 어떤 성장 이런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수명이 길어나고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는 성조숙증이지만 성인이 되어 갔을 때는 각종 질병으로 번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과도한 성장, 즉 성조숙증은 반드시 부모님들이 인제 교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 남산에 있는 그 소나무의 솔방울이 클까요? 지리산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클까요? 이게 있잖아요. 남산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훨씬 크대요. 왜 그러냐면 생명체는요. 영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100 년쯤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NA를 통해서 자손을 남기는데 만약에 환경이 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DNA는 '아 내가 오래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빨리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산의 소나무는 공해가 많잖아요. 생존에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번식을 하려고 솔방울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많아지면 이렇게 우리 몸이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성조숙증으로. 이게 남산의 소나무에 솔방울이 커지는 거나 우리 아이들이 일찍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빨리 생리를 하는 거나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존에 위험할수록 즉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도 좀 스트레스는 많지만 여하튼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아지니까 더 어떤 자아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아이를 덜 낳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존에 불리할수록 이 '번식은 더 커진다.' 요렇게 어 생각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아까 제가 물리적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체형이 바뀌잖아요. 거북목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거북목, 목부터 골반까지가 다 이렇게 척추 측만이나 이 좌우 비대칭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많이 되는 거죠.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러면 이렇게 거북목이 있냐 그게 아니라 뭐 게임을 오래 앉아서 한다던가 또는 뭐 전 국민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제대로 골격근이라든가 이런 그 척추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또 건강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또 낮과 밤이 바뀐 생활. 아이들이 밤에도 잠을 많이 못 잔다고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자야 성장을 하는데 이 수면의 패턴이 바뀜으로써 또 건강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여하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인데 현대인들은 이 순리를 좀 거스르는 그런 생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엄마들이 옛날처럼 아이는 많이 낳지는 않지만 훨씬 적은 아이를 키우지만 훨씬 더 공력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성장이란 뭘까요? 건강한 성장이란 역시나 이 스트레스 없는 성장이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죠.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양소의 균형이 무척 중요할 텐데 오늘 정말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의 중요성은 뭐 다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이 공부하는 학생들, 이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춘기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이 그 어떤 그 시기에 비해서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사춘기는요. 성장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그리고 생리도 해야 돼요. 여자아이들은 생리도 해야 돼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정말로 가장 생애 이 100년 생애에서 저는 가장 힘든 시기가 어디냐 하면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쌓임 싸우면 뭐 "갱년기가 이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많이 아이에게 좀 배려해 주고 져 주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힘들어 한들, 아무리 제가 힘든다 한들 '사춘기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키도 커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어? 또 거기에다가 여자아이들은 생리도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든 시기냐고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 아이들 집단 생활에 무척 미성숙하잖아요. 저 클 때는요. 저도 오형제였기 때문에 이미 성장하는 집에서 이 각종 그 사회성이 길러져서 저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공부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도 학교 가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막 여러 가지 그 관계를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집에서 외동으로 많이 크고 한둘 크고 이렇게 크다 보니 유치원 때부터 이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미성숙해 가지고요. 이 집단에 끼이지 못하면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때하고는 상상을 못 해요. 이 왕따 문화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춘기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죠. 생리를 하려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지. 키가 크려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면역에도 단백질이 필요하지. 단백질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양소의 균형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이 성장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를 단백질로 1 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수화물 물론 다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지방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수화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탄수화물이 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포도당이 없으면 어떻게 뇌를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탄수화물 이 바로바로 뇌로 가는 포도당 이 단당류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인제 어 균형 잡힌 탄수화물 섭취를 못해서 혈관에 오염이 빨리 일어나요. 가속노화라고 하죠. 혈관 노염이 오염이 일어나고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이 엄청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아이들에 먹이는 것도 요즘은 참 숙제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나쁜 것을 안 먹이는 게 인제 엄마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애들한테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저한테 "뭐 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렇게 많이 먹어라." 이랬는데 저는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나쁜 거 못 먹게 하는 게 훨씬 힘들고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지방. 역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그 질병들 있잖아요. ADHD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자가 면역 질환이란가 이런 거에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지방. 왜냐하면은요 지방을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의 축적 뭐 비만 요렇게만 보시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좋은 지방이 있어야 세포막을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막이 건강한 지방으로 마치 군인들처럼 세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지방이나 잘못된 지방 비율이 있으면요. 이 세포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세포가 그냥 오염물질에 오염이 돼 버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어 이렇게 침략을 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뭐 굶었을 때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의 비축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면역력의 균형,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면역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차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은 미생물,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그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인제 군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건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급한 일 있을 때 막 군부대에 가서 도움을 청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급한 일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은 경찰, 그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 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적절한 자극과 휴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육은 자극이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면은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면 이 스트레스를 받은 근육이 스트레스에 살아남기 위해서 근육을 두껍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두껍게 만들어지냐? 바로 잘 때 만들어지는 거죠, 잘 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줄여 가면서 아무리 암기를 해도 잘 때 우리 뇌세포가 내가 공부한 거를 정리해서 기억을 하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외우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꺼내고 그러니까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하고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속 운동만 하면 근육이 재생하는 쉼이 없으면 계속 자극만 하면 염증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많이 아픈 거예요. 너무 운동만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도 학생들이 잠을 줄여 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빤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정말 근육 성장에도 공부에 그 활동에도 공부의 효율에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우리 몸에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적절하게 성장도 하고 어 공부도 잘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네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그 비율은요. 여기서 보면은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어린 그 유아기 때 이 지방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왜? 세포를 보호하고 또 세포가 아프지 않아야 되니까 이 좋은 지방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오메가3, 오메가3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좋은 지방 먹어라. 이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하고 또 겹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이들에게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단당류 위주의 탄수화물을만 해주시면 안 되고 이 몸을 청소해주고 미생물을 키워줄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이라든가 채소, 과일 등을 적절하게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오늘의 핵심 단백질.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근육과 조직 성장에 필수적이죠. 그래서 또 적절하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다 섞어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지방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살찐다고 해가지고 지방을 안 먹이시면 안 돼요. 건강한 지방, 특히 이 불포화 지방, 튀기지 않은 신선한 지방을 애들이 먹어줘야 면역도 튼튼해지고 호르몬도 잘 발달을 하고 특히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이 뇌잖아요. 뇌가 가장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신경세포가 지방으로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미엘린 수초가 지방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신경 전달 물질이 쫙쫙쫙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좋은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게 조리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굽고 튀기고 볶지 말고 삶고 데치고 찌자. 이게 이제 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많은 그 운동인데 사실 굽고 튀기고 볶은 게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안 먹을 순 없고 아이들하고 적당히 협상을 해서 한두 번씩은 먹지만 주로 아무 애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문제의식 없이 이거를 먹으면 안 돼. 애들이 사는 환경에서는 모든 게 굽고 튀기고 볶아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시고 8대 2 정도. 8은 몸에 좋은 거 먹고 2 정도만 나쁜 걸 먹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성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오죽하면 가속노화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서울대 이 교수님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정의용 교수님이. 그래서 아,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먹는 이 비율이 깨진 음식들, 이 칼로리 위주의 음식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염증이 바로 질병 아닙니까? 질병. 그래서 애들이 오래 살 수는 있어요. 우리들보다. 우리들이 뭐 100살까지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의 먹거리가 오염이 됨으로써 가속노화.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산데 애들이 다 아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는 40대, 50대에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일찍 20, 30대부터 대사성 질환, 쓰리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 아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게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암 발병률은 말해 뭐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어서 암의 조기 발견도 많지만, 그래서 암 치료율도 매우 높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암도 정말 많아지고, 특히 요즘 공황장애, ADHD, 뭐 불면, 우울, 이런 각종 뇌질환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먹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이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결지어서 풍요 속의 빈곤이죠. 최근 5년간 영양 결핍 환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비만 환자 늘어나면서 영양 결핍 환자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비만은요, 영양 과잉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에요. 비만은 영양 불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만은 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 비만 있죠. 고도 비만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질병으로 인정을 해주고 의료보험 해주고 있는데 고도 비만이 아니더라도 이 고도 비만은 앞으로 이 성인 되었을 때 그 쓰리고 이 대사성 질환 뭐 쓰리고뿐만이 아니라 통풍 환자도 정말 많아요. 제가 정형외과 앞에서 약국을 하는데 통풍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식문화하고 너무너무 밀접해요. 근데 통풍까지도 우리가 대사성 질환, 비만도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의 질병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근데 비만을 그냥 자기 관리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영양의 결핍, 대사의 불균형, 요렇게 질병적 관점으로 보셔서 균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아이들이 이 식문화가 바뀌었죠. 배달 문화가 많아지면서 칼로리 위주의 굽고 튀기고 이 볶은 음식을 배달로 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용기에 집으로 편하게 앉아서 먹게 되면서 아이들의 영양 결핍률과 비만이 같이 엄청나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비만이 많아지고 질병이 많아지고 노화가 가속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을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 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췌장에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오지만 췌장은 인슐린을 짜내는 기관이고 인슐린이 작용하는 그 기관은 달라. 인슐린의 지배를 받는 기관은 근육과 간과 지방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이 있으면 이 근육이 인슐린의 신호를 받고 이 포도당을 싹싹 흡수를 해서 써버리는데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포도당, 이 단당류에 노출이 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요. 근육에서의 인슐린 민감도는 떨어지고 지방세포가 인슐린에 오히려 예민해져요. 과민해져요. 인슐린 민감성이 지방이 더 세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족족 근육으로 안 가고 지방세포로 가서 쌓이는 거예요. 지방세포로 가서 쌓이는데 자, 내장 지방에 쌓이고 지방세포에 쌓이죠. 그러다가 쌓일 곳이 없으면 어디로 쌓이냐? 이소성 지방이라 해가지고 심장이나 간이나 췌장에 쌓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질병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가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단 것을 왜 먹느냐 보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뇌를 엄청 쓸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해지면 이 생명의 기본은 생존이잖아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니까 불안하면 뇌를 많이 쓰게 돼요. 뇌를 쓴다는 게 뭐예요?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를 쏘아 올린다는 건데 이걸 쏘아 올리려면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단 것에 탐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계속 단 것을 막 찾을 때 단 거 먹지 마. 단 거 먹지 마. 이렇게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많이 불안한가 보구나. 요거를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이거는 지금 오늘 강의 주제하고 좀 맞진 않는데 좀 그런 면까지 여러분들이 좀 엄마로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오고 생존을 위해서 코티솔이 나오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포도당을 다 뇌로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결합 조직도 녹이고 해가지고 다 뇌에다가 포도당을 바쳐요. 그래도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뇌가 더 먹으라 하면은 또 단 걸 먹게 되고 그러면 이 단 것들이 다 남아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안 했다면 오늘날 여기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지금이나 먹을 것이 남아돌지 100년 전에는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사실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근육에서 포도당이 못 들어가니까 당뇨가 오고요. 이 당뇨 오기 이전에 당뇨가 오기 전이더라도 이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이 근육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췌장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인슐린 쏴서 줬는데
왜 이렇게 당들이 근육으로 못 들어가지? 더 쏴줘야 되나 보다 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쏴주기도 하고요. 또 계속 먹으니까 인슐린이 또 계속 나오기도 해서 어쨌든 당뇨는 이제 최후에 나타나고 또 유전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당뇨가 오기 이전에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고인슐린 혈증에 시달려요. 그 고인슐린 혈증의 결과가 비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먼저 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유전자들이 또 혼란스럽습니다. 인슐린이 많아져? 그러면 생식하기 좋겠네라고 착각을 해요. 자, 인슐린이 많다는 거는 지금이나 이렇게 인슐린이 많지 옛날에는 인슐린 많을 일이 절대 없어요. 단 게 없잖아요. 인슐린은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가난할 때 못 먹을 때는 임신이 잘 안 돼요. 못 먹는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언제 임신이 잘 되냐? 내 몸속에 인슐린이 많아야 내 몸의 DNA가 '아 지금 인슐린이 많으니까 생식하기 좋겠구나.' 하면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많아지면 인슐린 이게 이 호르몬은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다가 적시에 필요한 만큼 분리를 해서 가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 성장 호르몬이 간에 신호를 주면 간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그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성장이 오르는 건데, 고인슐린 혈증이 오게 되면 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이 감소함으로써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조숙증에 노출이 되는 거죠. 또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도 감소를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요, 몸속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여드름이나 비만 이런 쪽으로 세포가 제대로 된 호르몬을 못 받으면서 커지는 거죠. 여드름도 뭔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 여드름하고 또 비만하고 연결지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이 기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난자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난자는 안 나오고 그 난포만 이렇게 다낭성 난포가 커지는 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해서 병원에 갔는데 당뇨약 비슷한 걸 처방을 낸단 말이에요. 인슐린이 이 난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슐린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 여드름, 다낭성 난소, 성조숙증 다 한 줄기예요, 한 줄기. 바로 스트레스하고 지나친 단당류의 섭취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 막 떠드니까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조숙증, 비만, 가속노화, 또 뇌 활동이 이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뇌 활동이 많이 저하가 되면 왜 그럴까요? 고인슐린 혈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또 이 포도당이 너무 많네 하면서 이 포도당을 싹 또 이게 저장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번에는 인슐린이 톡 떨어져요.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고혈당,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슐린이 팍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갔다가 또 뇌에 포도당이 안 가버려요. 그래서 살은 찌는데 맨날 졸려요. 이 집중이 안 되고. 이, 이 우리 혈당이 혈액 속에 일정하게 100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혈당과 저혈당, 혈당 스파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에 지속적으로 이 포도당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애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공부만 하라고 하면 자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키 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죠. 그리고 어 뭐 아버지가 작고 어머니가 작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는가. 그래서 유전자를 잘 키워줄 수 있는가. 이 후성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분별한 영양 섭취, 영양의 불균형은
비만뿐만이 아니라 또 성장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가속노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각종 대사성 질환과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의 성장을 키워드로 해서 공부를 하시지만 사실은 아이의 100년 건강을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큰다고 막 성조숙증 막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건강한 성장의 핵심은 영양 밸런스죠. 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세포는 영양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도하게 비만해지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가니까요. 그중에서 핵심은 성장의 핵심은 단백질이다. 이게 이제 정리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한국인들, 현대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얼마쯤 컸으면 좋겠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딸은 한 165에서 170 컸으면 좋겠고 아들은 175에서 180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은 165 이상, 우리 아들은 175 이상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성장기 때. 이 성인이 돼서 먹는 단백질보다 이 성장기 때의 프로틴 섭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제대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글들이고요. 아까 제가 성장 호르몬도 말씀드렸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도 말씀드렸잖아요. 뇌에서 GH,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간에다가 자극을 해요. 간을 자극을 하면 간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포, 뼈에도 자극을 하고 성장판도 자극을 하고 뭐 근육도 자극을 하고 결합 조직도 자극을 해서 이렇게 커지는데 이 성장 호르몬도 191개의 아미노산이라는 게 단백질을 잘게 쪼갠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으면 성장 호르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도 70개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없이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면 좋을까요? 이 뭐 아침에 먹냐, 점심에 먹냐, 저녁에 먹냐,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단백질은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형태로, 뭐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요, 저장이 불가능해요. 왜? 질소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질소는 암모니아 아시죠? 암모니아. 그 냄새 나는 암모니아. 이 질소는 인간에게 매우 유해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단백질이 들어오면 질소에 노출이 돼서 간하고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단백질은 한 조금씩 많이 먹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 끼니마다 적당히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성장기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먹는 게 좋냐 봤더니 아침에 좋더라. 아침에 가장 뇌가 코티솔이 나오면서 뇌가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이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면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골격이나 근육량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건강 성장을 위한 영양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근육이 만들어지려도 단백질이 있어야 하고 뼈가 만들어지려도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뼈에는 콜라겐이라는 형태로 단백질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도 이 음식이 다 혈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음식을 분해해서 가장 최종 단위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바로 효소들이에요, 효소. 효소는 단백질 그 자체입니다. 효소도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호르몬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죠. 항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 뭐 세균, 무좀균 뭐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 게 우리
그 백혈구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 근데 이 백혈구들이 싸우려면 총알이 필요하죠. 이 총알이 바로 항체인데 항체도 단백질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이들이 뇌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공부하는 게 사춘기 때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공부할 때 이 글루탐산, 도파민, 세로토닌, 에페드린, 노르에피 다 단백질이 있어야 돼. 성장판 안에 있는 뼈, 이 뼈 안에 이제 연골이 성장을 해서 뼈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장판 멈췄다 하면 더 이상 연골이 뼈로 안 간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인데 이 뼈도 단백질이 없으면 이 연골 자체가 단백질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성장판이 아무리 살아 있어도 단백질이 없으면 성장판이 자극을 받으면 뭐예요? 아무리 운동을 하면 뭐예요?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성장을 안 하지. 성장판이 아이가 살아 있어도 단백질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에 연골을 사수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백질이 안 먹잖아요. 애들이 밥하고 김치만 먹는다. 아니면 나쁜 저질의 나쁜 단백질 그 있잖아요. 좋은 단백질 아닌 거, 인스턴트 막 이런 거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애는 막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는 녹여버려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녹여서 써버린다니까요. 지금 근육과 뼈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녹여서 써버리기 때문에 뼈도 가늘어지고 근육이 붙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프죠. 자꾸 감기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는데 애가 공부만 하면 여자아이들은 생리불순이 와버려요. 생리로 나갈 단백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매 끼니마다 특히 어른들은 뭐 다이어트다 뭐다 해가지고 하루 2끼 먹어도 되지만 애들은 다이어트 하면 안 되잖아요. 성장판과 콜라겐의 관계는 말씀드렸어요. 자, 뼈를 지키는 기둥 콜라겐. 콜라겐은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밧줄이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없으면 밧줄 자체가 못 만들어지죠. 아까 설명드렸죠? 학습과 기억을 강화시키는데 신경 전달 물질. 여기 이름도 어려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드, 엔도르 이 모든 공부하려면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은 단백질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먹으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 뼈가 녹고 근육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어른 먹을 거 애들한테 줘야죠. 애들한테. 그래서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에는 혈액이 필요하고 혈액 속의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의 질을 결정한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될까요?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이 필수 아미노산이 뭐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뭐냐? 필수 아미노산은요.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음식으로 먹어라 이 소리고 그럼 비필수 아미노산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필수 아미노산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비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음식으로 먹지 않더라도 간에서 이 비필수 아미노산 합성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간이 이걸 합성하겠어요. 이게 없으면 생존에 불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아미노산은 꼭 먹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덜 먹어도 되나? 이게 절대 아니고요. 생존에 있어서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20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에 가까운 그런 단백질을 아이들에게 꼭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흡수율이 좋은 저분자 콜라겐이 좋겠죠. 연령에 따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요 표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데요. 사실 뭐 어느 연령대나 중요하지 않은 연령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골든 타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드린 배경에 바로 이 아미노산 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우리 몸에 이 아미노산 풀, 이 뭐라 그럴까 저장 탱크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이 세포 외 기질에도 있고 세포 안에도 있고 세포 밖에도 있고 혈액에도 있고 뭐 이렇게 아미노산 풀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 풀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근육이나 뼈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것, 우리 몸이 아미노산 풀이 부족해지면 이를테면 뭐 한국은행 같은 걸까요? 한국은행에 우리가 이렇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없으면은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저장을 하거든요. 이게 바탕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이렇게 다 분해해 버린다니까요. 이 아미노산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한 질소, 이 암모니아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이 시스템도 엄청 좋아요. 엄청 중요해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지지해 주는 게 요즘 아르기닌 하잖아요. 암모니아를 잘 빼줘야 대사가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을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아미노산을 잘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식 아동에게 건강기능식품 효과가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렇게 영양 상담을 하고 영양제, 이 건강기능식품을 보충을 했더니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더라라는 논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식이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죠.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탄수화물이죠. 이 식이섬유에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은 이렇게 녹아서 내 몸속에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가 되는 거고 녹지 않는 식이섬유는 변량을 많게 해주며 그리고 세포막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막이죠. 세포막이라기보다 대장 점막을 보호를 해서 용종 같은 게 안 생기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용성 식이섬유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적당히 같이 먹어줘야 돼. 어느 것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이 불용성 식이섬유. 그럼 물에 녹지 않으면 변에 그대로 나오냐? 그건 아니죠.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은 유산균이 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해서 변량을 많게 해주고 그때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우리를 살찌지 않게 해줘요. 이 지방산, 우리를 살찌게 하는 지방산은 단쇄가 아니라 다쇄죠. 아주 사슬이 긴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살이 찌는데요. 이 뱃속의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를 발효를 해서 건강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주면 우리의 DNA가 내가 굳이 지방을 저장할 필요가 없네? 나의 미생물들이 계속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주네 이러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 찌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이 단당류를 미생물들이 좋아하질 않잖아요. 이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고 단당류, 달콤한 것들, 이런 과당이나 포도당은 나의 뇌가 좋아하는 거죠, 뇌. 그래서 우리가 공존을 하려면 미생물하고 나라는 자아가 공존을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한다는 건 뇌죠, 뇌. 뇌세포가 좋아하는 단 것도 먹지만 내 장이 좋아하는 이런 식이섬유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말을 해요. 야, 너만 먹으면 안 되고 너의 미생물도 같이 먹어야 공존할 수 있어. 미생물들의 먹이는 안 먹고 뇌만 좋아하는 거 먹으면 너도 죽고 미생물도 죽어 다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먹으면서 아 그래 미생물아 먹어라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거를 꼭 아이들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울 수 있어야죠.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없으면은 통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불 때는 거 보면은 지푸라기 같은 것을 꼭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불을 붙이시더라고요. 이 비타민은 불쏘시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불을 태우고 나면은 끓음이 남잖아요. 이거 다 또 없애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는 끓음을 없앤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게 좋고요. 비타민 D는 이 난로 자체를 튼튼하게 해줘. 비타민 D가 있어야 뼈가 튼튼해지니까. 그리고 비타민 K는 요즘에 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이 칼슘을 운반해주는 비타민 K가 있어야 이 칼슘이 뼈로 가요.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이상한 데 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석회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들도 같이 잘 복용을 해줘야겠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게 미네랄이죠.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 다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전 연령대를 다 통틀어서 꼭 먹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미네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있어야 체액이 유지가 되죠. 물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70% 80%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미네랄이 있어야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꽉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는데 계속 소변으로 나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미네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몸에 많으면 이 물을 삼투압에서 꽉 잡기 때문에 소변 잘 안 보는데 미네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미네랄은 신경 안정을 시켜주고 숙면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에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칼슘이 있어야 모든 그 위산도 나오고 모든 이 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쫙쫙 분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미네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다. 또 성장판이 아무리 있어도 단백질 없으면 뼈가 안 만들어진다. 또 이런 단백질 플러스 단백질을 도와서 세포 성장을 이루게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의 균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해보면 모닝 루틴, 아침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로테인 이렇게 먹인다면은 이것을 꾸준히 먹는 아이들하고 먹지 않는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작은 습관, 이 루틴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 엄마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어, 아무래도 위산의 공격을 받잖아요. 위산이 강하면 헤리코바이터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산의 공격을 피해서 좀 공복 시에 자기 전이나 아침 식전에 이렇게 좀 공복 시에 루틴, 이 루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루틴하게 먹게 아이들이 습관을 좀 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은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 아침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하루가 어, 사이클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단백질은 근육과 뼈의 재료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미생물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장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몇 킬로다 살 쪘네 빠졌네 이러지만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 이 비율이 훨씬 중요하죠. 똑같은 몸무게라도 이 근육이 많은가 체수분이 많은가 체지방 이러는데 체지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체수분량 그리고 이제 탈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 이런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잡힌 자세, 또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튼튼한 뼈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로서 우리 아이가 딸은 165 이상, 아들은 175 이상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을 텐데요. 자, 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들은 군대에서도 크다고 하지만 그건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은 사춘기 때 큽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생리통이 없게 엄마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죠.
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성장에 중요한 것은 유전자보다 후성 유전자다. 자, 무조건적으로 키우는 건 오히려 비만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 살펴보자.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 또 쉼도 매우 중요하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근육과 뼈의 재료인 단백질이다. 만약에 제대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과도한 뇌활동을 조력하기 위해서 이미 생성된 뼈와 근육도 녹여버릴 것이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풀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풀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들이 식단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미노산이 잘 나가는 요소 회로, 여기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나치게 고기만 먹는 애들은 이 암모니아가 잘 안 빠져나가서 요소 회로가 돌질 않아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대사가 안 돼가지고 살만 찌고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설하는 것도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기에는 오전 단백질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좋은 습관을 평생 만들어주자. 아침에 이 모닝 루틴, 평생 따뜻한 물과 좋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을 먹는 이 습관을 딱 길러주면 20살이 넘어서 독립을 하더라도 계속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면 성인병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대요. 질문을 짧지만 좀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채팅방에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아,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아, 한번 봐주세요. 네. 아,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음, 부러진 감염뼈가 빨리 붙으려면 뭐뭐 먹어야 하나요? 네, 부러진 감염뼈가 빨리 붙으려면요, 콜라겐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의 원료이기는 한데 그 접착제는 콜라겐이거든요. 그리고 뼈에도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뼈로 혈액이 빨리 가야 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골절 환자들 오면은 콜라겐을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또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것도 많이 권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염증을 제거하는 그 여러 요소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꾸 어지럽다고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빈혈도 없고 이비인후과 쪽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빈혈은요, 헤모글로빈 수치잖아요. 이것은 이 혈액의 그 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액 한 방울만 빼서 이 혈액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 사실은 아까 제가 왜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힘들다 하냐면 가장 혈액 소비량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의 질은 좋은데 혈액의 볼륨, 혈액의 양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빈혈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혈허라고 말씀을 드려요. 혈허. 그러니까 기름은 좋은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세포가 60쪽에 100쪽인데 아까 말했듯이 중학생 여자애면 생리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친구 문제로 고민도 해야지, 키도 커야지. 혈액이 부족하니까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혈은 아닌데 어지러운 경우를 혈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저염식, 이 미네랄의 대표가 소금이거든요. 너무 저염식을 해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이 어지러운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빈혈만은 아니고요.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부신 호르몬이 있어요.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우리가 앉았다 일어설 때 뇌로 혈액을 팍 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애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러면 에피네프린이 고갈이 되면서 앉았다 일어설 때 빨리 뇌로 혈액을 못 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 빈혈도 아니고 뭐 이석증도 아닌데 어지럽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제가 임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벌써 혈액 전체의 총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신 호르몬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미네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검사에서 철분과 비타민 D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철분도 성장과 너무너무 관련이 있죠. 철분이 하는 역할이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가 적혈구인 거고.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잖아요.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거고, 혈소판은 우리가 이렇게 피가 나면 빨리 지혈을 해야죠. 지혈 안 하면 피가 다 새나가서 죽잖아요. 그런데 적혈구는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산소를. 왜?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세포는 산소가, 단백질 아무리 먹어도 산소가 없으면 단백질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 안 쉬면 10분 만에 죽어요. 산소가 없으면 10분 만에 죽는다고요. 암도 산소가 없을 때 생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성장에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철분을 미네랄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미네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철분은 사실은 위험한 물질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 철분은요, 단백질로 싸가지고 있거든요. 헤모글로빈, 페리틴, 뭐, 헤모시데린 이런 식으로 단백질로 싸가지고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는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지고 있겠어요? 산소 때문이에요. 철분 없으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예. 철분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조숙증 있는 아이 콩 단백질 안 먹이려고 하는데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골고루. 콩만 먹이는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딨어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섬유질도 많고 콩 단백질이 주는 장점이 또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주는 장점이 있고 또 해물, 바다에서 온 애들이 주는 장점이 다 골고루 먹여야 되죠. 성조숙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호르몬,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엽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래서 못 먹고 저것은 저래서 못 먹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몸은요. 해독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몇 억만 년 동안 우리를 지켜온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엄마 눈에 좀 나쁜 것을 먹어도 그것을 너무 불안의 관점으로 아이에게 막 심어주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8대2 그러거든요. 어, 너무 완벽하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너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8, 나쁜 거 2. 이래서 콩 단백질도 아이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잉여분의 단백질에서 발생된 질소를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하고 신장이 건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즘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요소 회로의 핵심이 아르기닌이거든요. 아르기닌. 그리고 이 질소들이 땀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도 나가고, 이 간에서 요소 회로가 잘 해서 소변으로도 나가고, 또 담즙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단백질이요. 질소는 축적이 안 됐지만 단백질도 탄소, 수소, 질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질소가 축적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가끔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질소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데 살이 안 찐다. 이 말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많이 먹거든요. 아니에요.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근데 이제 이 질소가 위험하고 그래서 간경화 환자라든가 간암 환자들은 질소 배출이 안 돼서 이 암모니아가 뇌로 가가지고 간성 혼수, 치매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고 간이랑 신장의 해독 기능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죠, 결국. 아, 고인슐린 혈증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천천히 하면서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인슐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한 PPT로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인슐린만으로 설명을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연령마다 아침, 점심, 저녁 등 정해진 섭취량이 있나요? 정해진 섭취량은 없어요. 정해진 아까 그 표준 제 PPT 보셨죠? PPT 보고 참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 몇 그램 잴 수는 없고 보통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이렇게 손 있죠. 손은 이렇게 봤을 때 손바닥만큼 애들에게 이제 손바닥만큼 먹여라. 그래서 뭐 닭가슴살 한 팩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란도 뭐 흰자 몇 개, 뭐 이렇게 몇 개, 뭐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흰자는 좀 먹고 노른자는 좀 빼고 막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몇 그램 먹어야 된다, 몇 그램 이러면은 삶이 너무 우리가 살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눈대중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이 손바닥만큼만 먹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기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고기 질문하셨네요. 그리고 고기 단백질만 권하지 않는 게 이게 동물성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콜레스테롤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만 먹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유아기 유산균은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고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다 하면 그렇게 급하게 시작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게 엄마의 생식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임신 때 태교도 중요하고 이 시기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마의 질을 통해서 그 토착균이 아이의 몸으로 가요. 토착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막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토착균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주도 주민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제주도의 관광객을 유산균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토착민들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어때요? 돈이 많이 유입되니까 제주도의 토착민들이 살기가 좋겠죠. 유산균은 그런 의미예요. 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산균은 절대로 제주도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한테서 한국인의 유산균을 받았잖아요. 그 내 뱃속에 있는 유산균이 살면서 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토착균은 그대로 있고 유산균이 들어와서 제주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뱃속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왕절개를 해서 유산균이 엄마한테 좋은 토착균이 안 들어갔다. 이래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초유를 먹이면 돼요. 왜냐? 모유에 또 균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모유를 먹이면 모유에서 또 엄마의 좋은 균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저는 이제 모유 수유하고 뭐 제왕절개 안 했다 그러면 굳이 뭐 그때부터 유산균 먹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뭐 근데 뭐 제왕절개를 했다던가 해서 엄마가 항생제를 먹고 또 아이가 또 일찍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 어떻게 좀 그러면 좀 유산균을 100일 전부터 이렇게 점적하는 거 있잖아요. 떡떡 떨어뜨리는 거 그런 것도 그건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이런 제품들은 도구지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활용을 하는 거라 어,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고 애가 이유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산균에 노출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질문을 다 소화를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미노산 풀이 처음 들어보는 말? 아, 아미노산 풀이 우리 몸속에 꼭 있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세포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명 활동이 안 돼요. 항상성이란 뜻이에요. 이 말도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려우신 분들 나라에서 기초생활비 드리죠. 기초생활비. 기초생활비는 있어야 이 사람이 생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양소들을 아미노산 풀이라고 하는데 좀 제 설명이 미흡하다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죄송해요. 질문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여기까지 한번 네, 진행해보고 또 한번 초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명강의 해주신 지금 사실 저도 강의 자료 너무 좋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되게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해 주시니까 막 공감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초청하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이지양 여사님한테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많이 올려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되면 이 영맘 아카데미가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지양 여사님 이런 단백질 강의나 이런 것들은 월요일 날 저희가 하는 또 아카데미에 좀 넣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이지양 여사님에 대한 강의 평이나 또 이제 듣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문을 통해 좀 남겨주면 그 데이터로 제가 한번 더 좋은 이제 기회로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많이 올라오네요. 강의가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나 제가 더 봅니다. 감사합니다.